안녕하세요. 성적 상승의 올바른 길, 올바른 통합과학의 김기수입니다. 네, 제 소개는 화면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중학교 때 느꼈던 시험과 고등학교 때 느끼는 시험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학교별로 시험 성적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저와 함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산 지역의 주요 학교들의 학교 내신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은 포인트를 3가지를 잡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이 중학교 때와 어떻게 다른지 대체적으로 낮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2020년 한 해는 사회적으로 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학생들의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올바른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고등학생들은 시험을 대체로 어렵다고 표현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균이 높다라는 건 시험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표준 편차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 성적이 뭉쳐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치열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험은 쉬운데 치열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두 문제로 내신이 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어려운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요. 시험은 쉬운데 어려운 문제 많이 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반면에 평균이 만약에 낮아요.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대체로 높게 나오더라. 아, 평균이 낮으면 시험은 어려워요. 근데 표준 편차는 높게 나오니까 성적은 많이 벌어지니까 등급 따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바라봐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하고 학교 시험 성적들을 보면서 중학교 때보다 평균이 대체로 낮은 걸 어머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저는 2020년 한 해에 표준 편차의 변화가 어떤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시면 평균이 높은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되게 낮아요. 이렇게 보시면 표준 편차가 대체적으로 17 기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이면. 성적이 좀 뭉쳐져 있다. 자, 이런 학교들이 표준 편차가 낮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은 보시면 표준 편차가 낮게 나오는데 시험이 쉬웠을 때보다 어렵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시험이 다른 해에 비해서 역시 낮게 나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큰 특징이에요. 대체적으로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23, 24 나오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표준 편차가 대체로 폭등을 해요. 2020년 한 해가 양극화가 가장 큰 교육에서 이슈였던 거죠.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애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 방학 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낮은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높게 나와요.
근데 다른 애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높고 평균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평균은 낮아지고 그거에 비해서 표준 편차는 대부분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평균이 낮아졌다고 해서 시험이 어려워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시험은 그 전과 비슷했는데 보시면 비슷했는데 평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교별로 어머님들이 보시고 시험은 비슷한데 평균은 낮아지고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살펴봄으로써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신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크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중학교 때에 비해서 평균은 어머님들이 아까 60점대도 많이 보셨죠. 중학교 때에 비해서 평균은 낮게 나온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예년에 비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금년엔 좀 특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살펴봤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올바른 내신 대비의 기준인지 제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몰입화된 개념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평균을 같이 살펴봤어요. 시험 성적을. 그랬을 때 남들과는 다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남들과는 다른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개념 정리가 확실한 수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랑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재의 내용 정리인데요. 이 내용 정리를 제가 아주 자세히 다 설명을 해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압축된 설명으로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 과정을 같이 이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그냥 간단한 중화 반응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봄으로써 실제 계산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 중학교 때 대부분은 공부는 과학 어려워했어요. 어려웠는데 학교 시험장에 가서 답을 쓰는 건 공부를 했다면 쉬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 가서 답을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학원에 오시면 당연히 제가 학생들한테 그 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을 같이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주제별로 중요한 것들은 내용 설명이 다시 돼 있어요. 날짜 보시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찾아봐요. 왜? 누구나 공부는 잘하고 싶거든요. 특히 지금 시기는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필기 내용이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학생이 제가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저 이렇게 못 써요. 아주 못 쓰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잘 쓰진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볼 건 글씨나 이런 게 아니라 구성이 학생이 머릿속에서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된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다른 그림도 보시면 이건 잘 쓰는 여학생의 그림이라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과정을 분명히 이해한 것들을 어머님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게 왜 배웠는지 그 과정을 아이가 충분히 체킹을 하면서 이해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주교재에 들어있는 제가 엄청 엄선해서는 학교 내신 실제 기출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UDD에 입자의 종류를 쓰래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학습 습관으로 그대로 한다면 입자의 종류는 암기했기 때문에 중성자가 답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쓰래요. 저도
학생의 입장이라면 이 문제 엄청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써 있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 정답이 학교 시험에 나온 정답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UDD이기 때문이에요. 이 입자의 종류가 UDD와 UUD가 있는데 그 차이가 생성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공감해야 여기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에다가 UDD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쓸 수 있는 거고,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그 어떤 시중 문제집에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학교 때에는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기율이 나왔고 그게 발전돼서 주기율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한 학생은 이 문제를 보고 주기율과 얘는 표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얘는 뭐겠구나라고 답이 빡 나오는 거죠. 단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정말 1% 정도뿐이 없어요. 운이 좋아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런 세심한 정리, 스스로 하는 정리가 중요하다. 그게 몰입화된 개념 강의의 포인트고 교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된 과제 제공이에요. 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그죠? 그렇다면 같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저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적화된 과제 제공, 성적 상승과 연결이 되는 준비된 과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이 나의 성적 상승과 연결되는 준비된 과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과제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볼품없는 그림이지만 이게 뭐냐면 미리 과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왜 넣는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풀어야 얘가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제가 학생들을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과제가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OX 문제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형도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얼만큼 학습했는지를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네, OX, 단답형, 객관식,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다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학생이 정확하게 얼만큼 학습량이 올라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게 어떤 거냐. 자, 아이가 연도수 보시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학생이 과제를 할 때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너무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때마다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안 되죠. 물론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잘 체킹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학원에 가서 챙겨서 물어봐야지. 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두 팔 벌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질문 받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세대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과제를 했을 때 내가 잘 이해 안 가는 것은 볼 수 있도록 과외식 시스템으로 선생님이 옆에서 친근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아니까 보겠죠. 그죠? 이렇게 누르면 영상으로 단원별로 숙제, 자세히는 안 보이시죠? 숙제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아이들이 많이 해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계화된 과제 분석이에요. 방금 저와 함께 과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들, 지금까지 학원 경력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9년이에요. 자, 그동안 공부 어떻게 했어요? 자료 저한테 보여주세요. 없죠. 그죠? 없어요.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게 안 좋은 학습 습관인 거죠. 이렇게 힘들게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뭔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학생들이 느껴야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체계화된 과제 분석은 나의 성적이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과제를 해서 냈을 때 뭔가가 이렇게 5가지가 제공이 돼요. 이걸 학생들이 알아야 과제를 더 열심히 해요. 그래야 성적이 결국 오르는 거죠. 자, 보시면 매주 나가는 성적표예요. 정말 소단원별로 이게 1-1단원을 또 4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데는 상위 15% 평균을 만족하는지, 어떤 데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지, 비슷했는지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체크를 해요. 이걸 매주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또 나갑니다. 이게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방학 때 공부하고 학기 중에 더 힘들게 친구들보다 더 공부했으면 더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들과는 다른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단원이 끝나면 단원 전체를 통해서 보통 중간고사가 1단원, 기말고사가 2단원, 2학기가 중간고사가 3단원, 4단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랬을 때 각 단원별로 전체와 나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개념이 아까 숙제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과제 구성을 한 문제 한 문제 다 신경을 썼어요. 이유가 있는 과제를 내주고 싶은 거죠. 그건 강사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개념이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개념이 부족한지, 개념이 완성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평균값과 비교를 해보고 평균과 비슷한데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되죠? 평균보다 높고 상위권과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단원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단원별로 내신 점수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개념이 완성이 잘 되면 내신 점수가 높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학생들 과제를 다 분석을 해주면서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등급 예측 차트도 또 틀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념 완성도 분석 차트는 학생들의 과제를 OX나 단답형 같은 데에 가중치를 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내신 점수 예측 차트는 실제 개념을 완성을 잘했어도 객관식 같은 거는 많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객관식은 또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나와요. 모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 성적에서 중요한 거는 또 서술형을 얼마나 완벽하게 쓰는지에 또 가중치를 둔 데이터예요. 이런 걸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과제를 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주제는 준비가 된 내신 대비예요. 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개념 정리를 하고 과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 나의 등급을 결정하는 철저한 내신 대비의 기준은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제가 수업하는 학교들은 모두 이렇게 학교 수업 내용을 다 분석을 해요. 예년에 어떻게 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참고 자료는 되고 다 자료화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해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들어온 학교도 앞반 뒷반 다른 것도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메모를 해놓고 그래야 학생들한테 줄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다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크릿 모의고사가 뭐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이상하게 틀려요. 시중 문제집과는 다른 까다로운 학교 시험 스타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단원이 있으면 문제를 균형 있게 그리고 용어가 통일되게 같은 용어로 문제집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은 여러 명이 나눠서도 내고요. 그죠? 해마다 문제도 틀려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표현하는 용어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많이 접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힘들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문제집과는 다른 까다로운 학교 시험이 뭐냐면 아마 이 그림들을 보면 다른 학원에서 지금 자세히 안 보이죠? 일부러 그랬어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보면 다 똑같은 그림일 거야 그럴 거예요. 문제집에 이 그림 다 있어. 제가 단언컨대 이 보기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 보기가 뭔가 하나씩 과정이 중요하고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체킹을 해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말 한 글자가 틀린데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속력과 속도 때문에 고1한테는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연습을 시켜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된 시험 기간에 내신 시크릿 모의고사가 미리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첨삭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는 점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다.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쉽다. 어떤 학생이 쉽다고 할까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과학은 쉽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 자, 공부를 덜 한 학생들한테는 통합과학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학교 시험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가 탄탄히 된 학생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내신 따는 것도 쉬운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쉽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이 많이 해요. 소름 돋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안타깝지만 어머님들이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다는 보통 중간고사 때 학생이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쉬워요. 그럼 엄마, 나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다. 열심히 할 거야. 자, 이때 대부분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그동안 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고1에서 가장 큰 특징은 1학기보다 2학기 때 학습 의욕이 점점 떨어져요. 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애초에 안 나올 수 있게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됐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합과학을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1시간? 3시간?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답은 뭐냐?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방학 때 개념 정리를 왜 몰입해야 되고 과제를 왜 열심히 해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래야 되냐? 학생들이 실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바빠요. 그리고 맨날 시험 보는 것 같고 맨날 뭐하고 수행평가 시험, 수행평가 시험, 수행평가 시험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네. 자,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뭐냐면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해서 다음에 공부할 땐 같은 양을 공부해도 확실하게 공부해도 3시간 동안 힘들게 정리를 잘 못해서 힘들게 3시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1시간 하고 시간 남아서 의욕이 있다면 좀 더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거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자,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 과학 방학 때 선행해야 되나요? 이거로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즉 선행을 했을 때 뭔가 확실한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학 때 제대로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긴 시간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할 거는 어떤 학생이 공부하러 오는 장소가 아닌 의미가 부여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강사가 되고 싶고 학생들에게는 입력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운 거를 뽑아낼 수 있는 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사라고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